자, 5월 30일 화요일 화학 수업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진도가 분자 구조, 성질, 이론까지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념 바로 확인부터 해서 내신 실력 업 문제까지를 다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1등급 문제까지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거 수업 시간 안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숙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요.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건데 그 148페이지에 그러니까 마지막 단원이죠. 4단원의 첫 번째 내용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 이제 교재에서 보면 4페이지에 나눠져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 오늘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이 동적 평형의 문제는 우리 목요일에 풀어볼 테니까 앞에 있었던 거 문제 안 푼 거 그거만 잘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48페이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와 있지? 요거 한번 보자고. 포커스 맞추고. 일단 지금 여기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반응.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반응 이 뜻입니다. 정반응. 근데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이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존재하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오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요걸 알아두면 되고요. 그 정반응, 역반응 방금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이 B하고 만나서 C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게 반응물이고 여기 생성물이죠.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화살표로서 변화를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정반응이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역반응은 그래서 화살표를 둘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가역반응은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들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예시를 보면 봐봐. 요거는 외워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복잡한 거고 외우라는 선생님은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시. 물의 상태 변화가 있는데 H2O가 괄호에 L이라고 하면 이건 뭐다? 리퀴드, 액체 상태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거 물은 증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H2O G라고 얘기합니다. H2O G는 가스, 기체 상태. 그러니까 물의 기체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수증기라고 얘기합니다. 물의 기체 상태를 수증기라는데 수증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증기는 또 돌아다니다가 물에 팍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응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응결. 이게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은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으로서 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시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이거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 중학생 때부터 배우긴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광합성. 자, 요거는 아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G입니다, G. G는 가스. 수증기가 아니고 기체라고 했죠. 이산화탄소 6개하고 물 분자 6개가 만나서, 이건 물이, 액체가 돼도 되고 수증기가 돼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액체라고 얘기했고, 이거 뭡니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 그냥 고체라고 할게. 그 다음에 6O2. 안 보여도 됩니다. 산소. 6O2.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광합성. 이때는 비대에너지가 빠바박 들어가야 되고, 이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서 분해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과학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포호흡이 광합성의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가역 반응으로서 요거는 아예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외워두고 있어요. 외워둬라. 아까 영어로 뭐지? keep in mind. bear in mind지. 그지? 딱 이렇게 외워둘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하나 또 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도 한번 볼게요. 보긴 할게요. 다 안 씁니다. 쓰진 않고 볼 건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있어. CaCO3. 이게 뭐냐면 분필! 또는 석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고체 탄산칼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강원도 쪽으로 가면 탄산칼슘이 되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굴이 꽤 생기는데, 그 석회동굴이라 하죠. 석회동굴. 석회석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석회석, CaCO3가 그 석회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산화탄소와 물, 액체 물과 만나면 이게 얘가 CaCO3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돼버리는 거야.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물질이 된다고 해요. 이게 좀 표기하기 어려운데, 외우기 어렵다고 보면 되지. 물에 녹았기 때문에 AQ라고 합니다. AQ 솔루션, 수용액 상태, 물에 녹은 상태라는 뜻이고, 실제로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합니다. 이 HCO3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온으로 존재를 하는데, HCO3 마이너스를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고, 칼슘은 이온이 되면 Ca2 플러스죠.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하는데, 얘 물에 녹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돌덩어리, 암석이 있던 부분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점점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딴 데 가버려. 그러면 점점 파이다가 보면 동굴이 만들어져. 석회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 배웠을 겁니다. 석회 동굴을 가면 물방울이 똥똥똥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가봤으면 아마 알 텐데, 여기 보면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그 구조가 있고, 아래쪽에서 싹 올라오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어져 있는 애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기억납니까? 종유석, 석순, 석주라고 얘기를 하지. 몰라도 돼. 지금 화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종유석이 생성되는 게 역반응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유석이 뭐냐면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물방울인데, 물방울이 분명히 이 이온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이온들이 있어서 걔들이 다시 이온에서 이렇게 이제 석회석이 되는 거야. 돌이 되는 거야. 돌이 돼서 조금 더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쭉 올라오는 거지. 내려오는 거하고 올라오는 거 만나서 이제 기둥이 되면 이거 주가 기둥주자거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온이 된 게 다시 고체, 암석이 되는 걸 역반응이라 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이런 게 예시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할 의무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예시고, 가역 반응에 대한 예시. 그러면 비가역 반응이 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비가역 반응의 대표는 종이를 갖고 옵니다. 라이터를 갖고 오고 성냥 같은 거 그걸 태웁니다. 태워서 불나고 이제 그 재가 날아가지. 자, 이렇게 재가 날아갔어. 이게 종이가 연소되는 반응이거든. 그럼 종이가 연소된 이후에 다시 그 연소된 재와
이산화탄소와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다시 종이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커퍼필드, 그러니까 그 대단한 어떤 마술사겠지, 그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연소 반응은 일반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CH4는 메탄가스, 지금 교육과정의 표현으로는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죠. 메탄가스,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습니다. 메탄가스에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반응, 이런 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연소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 상온, 실온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긴 하는데 조금씩 되게 느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어서 분해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연소 반응은 되게 빨리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반응이니까 속도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반응이니까 이 두 반응의 특징은 뭐다? 발열 반응이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발열 반응.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난다는 거지. 외우기 어렵지 않지? 왜? 연소되면 불나잖아. 뜨겁잖아. 그지? 열이 난다. 그지? 발열 반응.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결합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열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열 에너지. 오케이. 그런 반응.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또는 이제 산과 연기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비가역 반응의 예시니까 이것도 적어도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산과 연기 중화 반응, 이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기억해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기체 발생 반응의 예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언젠가 배웠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금속에 산, 그지? 금속과 산이 만나면 어떻게, 마운틴 말고, 그지? 산성 물질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온 결합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H2라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거든. 기체 발생반. 오케이? 이런 것들은 비가역 반응으로, 기체가 발생되면 왜 비가역이냐 하면 기체가 뾰로롱 도망가 버리잖아. 다시 모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연기 중화 반응 뭔지 알죠? 이거 염산입니다. 그러니까 HCl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뭐라고 하죠?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근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어 있으면 염산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하고 NaOH, 수산화 나트륨, 얘들이 만나면 HCl에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NaOH, OH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물이 됩니다. H2O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염.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물 빼고 남은 걸 염이라고 하는데 그 염 중에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거는 NaCl, 소금입니다. 소금. 염. 한자어로 염이 소금이지 우리나라말로. 그지?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들. 이게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실전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염화 코발트 종이. 자, 밑에 이거 먼저 한번 볼게. COCl2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본 적 없지? COCl2.6H2 본 적 없지? 그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이래. 푸르. 됐지? 보여? 푸르지? 푸른데 이 푸른색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색깔이 달라진다 이거지. 어떻게?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확인되죠? 그지?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헤어 드라이어로 이걸 말려버리면, 그러니까 물이 지금 젖어 있어서 그 젖은 부분만 붉은색이 되거든요. 말리면 물 날아가잖아. 물 날아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이게 당연히 이제 염화 코발트와 물이 반응하는 정반응이 있으면 다시 물이 도망가는 염화 코발트만 남는 역반응이 있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걸 뭘로 확인하는 실험이야? 색깔로 확인하는 실험이야. 그지?
염화 코발트 쪽이 파랬는데 물 떨어뜨려 결합을 하면 이제 붉은색이 되고 다시 날아가면 다시 파란색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반응에서 COCl2, 염화 코발트의 물 분자가 이렇게 착 화합물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거든. 우! 우리 안 배웁니다. 착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 대학교 과정에서 뭐 배우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대학교 과정에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이해하라, 설명하라, 외워라 라고 하는 요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을 설명하는 예시가 되겠죠. 이 실전 자료는. 넘어갈게요. 또 나오네, 실전 자료가? 그러네. 하나 더 볼게. 이산화질소가 반응해서 사산화이질소, 봐봐. NO2야. NO2니까 이산화질소인데, 얘 기체거든. 기체인데, 얘가 반응해서 여기 두 개가 만나면 웃기게도 딱 두 개가 합쳐져서 두 배인 N2O4가 된대. N2O4가 만들어질 수가 있대. 이 사산화이질소, 기체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이것도 당연히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나? 이것도 가역 반응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로도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왜 실험 재료로 쓰는지 보자. 이거 되게 선명하게 우리가 색깔로 이것도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볼게요. 25도씨의 둥근 바닥 플라스크 요거지. N2O4와 NO2를 같이 섞어서 넣었어. 넣은 후에 혼합기체의 온도를 0도씨로 내려보기도 하고 100도씨로 올려보기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에 따라 온도가 변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볼게요. 온도를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혼합기체의 색깔이 무색, 처음에는 원래 갈색이 보였거든? 약간 붉은 갈색이 보였는데 색깔이 무색으로 변했대. 이 뜻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용기 속에 거의 N2O4만 있기 때문에 무색이 돼. 즉, N2O4는 색깔 중에 어떤 색? 무색깔. 무색깔이 아니고 색이 없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재밌지? 미안해. 그 다음에, NO2는 무슨 색깔? 젓갈색. 욕한 거 아닙니다. 젓갈색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25도씨에 둘 다 같이 있을 때 젓갈색이 좀 옅은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N2O4 쪽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NO2는 거의 안 남고 N2O4만 있기 때문에 무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옅은 젓갈색에서 온도를 높인다 하면 어떻게 된다? 남아있던 N2O4도 다 NO2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NO2가 되니까 이제 더 짙어지는 겁니다. 젓갈색이 더 짙어지는 거지.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떤 반응은 온도에 따라 반응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다시.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반응물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할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게. 반응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든지, 또는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잘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지. 됐죠? 온도에 따라. 아까 처음에 내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도, 압력, 온도 등이 반응 조건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실험은 온도에 따라서 반응 조건이 달라져서 그지? 이 NO2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N2O4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색깔로 가역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개념 바로 확인 문제는 해보세요.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론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개념 바로 확인 다음에 내신 실력업은 안 하는 겁니다. 와서 하는 겁니다. 목요일에 와서 할 겁니다.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동적 평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50페이지입니다. 동적 평형. 보자. 동적 평형이 뭐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근 바닥, 뭐 그냥 둥근 바닥 아니어도 돼. 그냥 실험 도구 중에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를 물을 넣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개를 막아. 마개 막으면 이거 물 있지? 그 다음에 이 공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공기 공간에는 물 기체인 수증기가 별로 없을 거야,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니? 증발을 해요, 증발을. 어느 정도. 증발을 하면 점차 이 공기 공간에 뭐가 많이 생겨? 수증기가 많이 생기지, 그지?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증기가 다시 물로 이렇게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자, 봐.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증발할 수 있는 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하는 속도는 거의 일정해요. 온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면 열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물 분자들이 더 세게 진동 운동해서 잘 튀어나올 수 있어, 물에서. 그래서 이제 증발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증발의 속도는. 근데 수증기가 응축하는 속도는 수증기가 얼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달려있거든. 처음에는 별로 없으니까 거의 응축하는 속도가 0에 가까울 텐데, 점차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질 거야.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속도를 봤을 때, 증발 속도는 쭉 일정한데, 증발 속도는 쭉 일정한데,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속도는 점차 빨라져. 왜? 수증기가 점차 많아지니까, 빨라지다, 띠르렁,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올라가는 거, 같은 시간에 올라가는 물 분자하고 내려오는 물 분자 개수가 같아. 그때부터 움직일 수가 없어, 애들이. 개수가 변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개수가 변할 수 없는데,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동적인 평형. 평형이라고 하는 게 딱 유지된다는 뜻인데, 동적인 평형은 뭘 뜻하는 거니? 그러니까, 물질이 이동하는 게 없이 평형이 있으면 이건 정적인 평형일 거야. 근데 이건 뭐니? 실제로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만 얘 둘은 속도가 같아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동적이다. 움직이는데 평형 상태를 이룬다. 해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뭐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도 옆에 이제 보기에 나와 있죠. 요거를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별로 관심 없겠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 동적 평형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이퀄이 등호지, 그지? 이퀄이 같다는 거거든. 이퀄리브리엄이 평형이고, 다이나믹하다! 이게 이제 동적인,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하면 동적 평형을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동적 평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시도를 해봤고, 자, 두 번째 용어, 요거도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갑시다. 상평형. 상평형이라는 상이 뭐냐? 밥상! 학교에서 받는 상? 그게 아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state, 상태. 어떤 상태가 있는데 물질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플라즈마 상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 안 배웁니다. 기액고 이거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이 고체면 뭐지? 이름이 얼음, 그지? 그 다음에 액체면 뭐지? 물. 그럼 기체는 뭐지? 수증기. 이렇게 상태가 변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평형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얼음이 물이 되는 속도하고, 물이 얼음이 되는 속도가 같을 때, 그지? 고체 물과 액체 물은 상평형에 도달해 있다. 상평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언제니? 0도시에. 0도시에는 둘 다 같이 존재하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 상평형. 그러니까, 액체물과 수증기가 상평형, 에 있다고 하면 아마 100도씨겠지, 그지? 끓는 온도에서 상평형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두 상이 서로 공존하는 상태를 상평형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상평형의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게 상태평형이지, 상태평형. 그지? 액체와 기체에 대한 물과 수증기 동적평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상평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동적평형 중에서 상평형이야. 그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한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전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 뭐를 얘기하는지 보자. 아, 그림 가는 비커에 물을 넣은 거. 그 다음, 나는 물을 넣은 비커를 밀폐 용기 속에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같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좀 비슷한 걸로 내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중간에 뭐 꼭 중간에 필요는 없어. 근데 운동장에 물을 담은 그릇을 놔두면 어떻게 되지? 고양이가 와서 다 마시나? 그건 아니지. 고양이를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놔두면 점차 증발할 거야. 그지? 계속 맑은 상태에 유지된다면 계속 증발해서 어떻게 되지? 없어질 거야. 그냥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비커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없어질 거야. 그지? 이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상태평형, 상평형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니? 안 되지. 물이 그냥 다 기체가 돼버렸으니까 평형이 아니지. 어느 한쪽 가버렸잖아. 그지? 이런 건 상평형이 아니야. 근데 그 물그릇에 있는데 물이 있고 여기에 그런 거 봤니? 그 화학 반응을 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유리로 만든 이렇게 덮개, 유리종이라고 합니다. 종. 띠링띠링 치는 종. 유리종을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놓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이잖아, 밖에서. 그지? 이런 것처럼 유리종을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증기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수증기가 다시 응축하기도 하지, 그지? 아까 얘기했던 거. 그지? 그러다 보면 증발하는 속도하고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질 수가 있고, 이때는 상평형에 도달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상평형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출돼 있으면, 요거는 상평형에 도달합니다. 이거 수학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열린 공간, 닫힌 공간. 미분 배울 때 그런 거 나오지, 그지? 이건 열린 공간, 이건 닫힌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상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용해평형이 나오죠. 이제 동적 평형에 이런저런 종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당연스럽게도 마지막이네. 용해평형을 볼게요. 용해가 뭔데? 녹는 거야. 그지? 녹는 거.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이런 걸 용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평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설탕 조금 넣으면 녹아. 조금 더 넣으면 더 녹아. 더 넣으면 더 녹아. 그러다가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녹고 고체 그대로 있는 그 상태가 오거든. 그때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 하냐면 포화됐다라고 하죠. 포화. 녹는 게 포화됐다라고 합니다. 설탕물이 포화됐다, 소금물이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포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체가 액체에 녹을 때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 그러니까 설탕이 녹는 속도, 하고 석출되는 속도. 설탕이 완전히 녹아있으면 안 보이거든? 근데 고체 설탕이 있으면 너무 많이 녹아있으면 다시 고체 설탕으로 이렇게 다시 붙어. 오케이? 오케이? 응? 붙어. 그런 거 이제 석출이라고 하는데 다시 고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속도가 같아져서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녹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걸 용해평형이라고 합니다. 용해평형도 당연히 뭐지? 동적 평형입니다. 동적 평형. 자, 예시 설탕으로 나와 있죠?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물에 설탕을 넣어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가라앉는다는 고체 상태로 있다. 계속 유지된다. 이런 뜻이거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넣어주면 점점 설탕이 줄어들어. 왜? 계속 녹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용해되는, 녹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점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석출 속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녹아있는 설탕이 있으면 고체 설탕으로 붙을 수도 있거든. 그게 석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석출 속도가 있어. 근데 많이 녹으면 많이 녹을수록 석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녹으면 이제
석출 속도가 용의 속도에 도달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 설탕은 더 이상 녹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 이때 이 상태는 이 설탕과 설탕물 사이에 용해 평형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림 보면 알겠지만 빨간 화살표가 용해, 파란 화살표 석출이라면 용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4개가 용해될 때 하나가 석출된다고 하면 이동은 뭐니? 3개가 용해되는 거와 같은 결과지. 계속 녹는 건데 이건 이제 세계잖아요. 그지? 이렇게 되면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내용은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 풀면서 좀 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생소하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쫄지 마.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문제도 좀 많이 적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론은 좀 짧지 문제 풀이가 좀 깁니다. 마지막은 아니네. 왜냐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실전 자료에 용해 평형의 어떤 예시가 또 나오죠. 25도씨 이걸 실온이라고 합니다. 실온. 물 100g에 염화 나트륨, NaCl, 염화 나트륨 각각 10g, 40g 넣어서 녹였대. 자, 하나는 10g만 녹였고요. 하나는 40g 녹였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지 볼게. 근데 보니까 녹였더니 나에서 염화 나트륨이 3g인가? 맞나? 3g 맞지, 그지? 여기에 3g이 안 녹고 있대. 그 말은 뭐지? 37g은 녹았다는 뜻이지. 그지? 37g 녹았다는 거네. 3g은 녹지 않고 가라앉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서 뭘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 첫 번째, 1번. 10g 녹았다고 하면, 알잖아. 지금 물의 양이 똑같잖아. 그지? 똑같고, 녹인 소금이 좀 다른데, 이거 보니까 이 물의 양에는 37g의 소금이 녹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 맞지? 그 말은 이 가용액은 뭐니? 더 녹을 여지가 있는 거지. 얼만큼? 27g만큼. 맞지? 10g 밖에 안 녹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직 다 안 녹았으니까. 다 녹아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한 용액을 뭐라고 한다? 포화 용액. 오케이? 아직 포화가 안 됐으니까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녹는 소금 입자수가 석출되는 소금 입자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평형에 도달한 거야, 이제. 37g 녹고 평형에 도달했지. 그래서 나의 용액은 뭐다? 여기 석출되어 있는 또는 이제 깔아져 있는 소금 결정 덩어리 빼고 그냥 그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3번. 요거는 따로 이제 개념이니까 하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 용해도라고 하는 걸 약속할 거야. 용해도가 뭐냐? 이걸 약속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5도씨에서 물 100g에 약속입니다.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 질량은 이 실험으로 봤을 때 얼마다? 37g 녹았잖아. 그지? 37g까지 녹았잖아. 그 이상 안 녹잖아. 그러니까 37g이고 그러면 용해도를 뭐라고 한다? 37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약속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약속됩니다. 녹은 용질, 여기서는 소금이야. 질량을 어떻게 그램수로 분자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녹이는 용매지, 용매. 여기서 물이지. 용매의 질량. 그지? 질량을 뭐라고 약속했냐면 100g이야. 그지? 100g의 용매. 100g 용매의 질량. 100g당 얼마나 녹는지. 됐니? 얼마나 녹는지에 대해서 곱하기 100%니까 용해도도 퍼센트니까 퍼센트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퍼센트와 같은 개념이지.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준비한 물이 100g이고 100이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녹은 소금은 37g이고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 37이 나오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용해도는 이렇게 약속된다. 이 151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용해도에 대한 약속이 있지, 그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필기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목표로 한 이론 내용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론 내용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해야 되는 오늘 화요일 5월 30일 화요일 해야 되는 앞에 부분 3단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안 푼 문제들은 다 풀고 해설지 다 있죠? 채점까지 하고 질문할 것만 체크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혹시 뭐 요번 목요일까지 다 못했다고 하면 다음 주 수업 때 질문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는 생각하지 않되 안 하면 내가 너무 슬프니까 그러지 말고 잘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해야지. 네. 아유 착하다. 좋아요. 그럼 오늘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도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